패러사이트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주인공 히로. 어른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없고 동료와도 함께 싸울 수 없는 히로는 도시 밖으로 떠나려 합니다. 때마침 규룡이 나타나고 이 규룡과 싸우던 로봇이 히로 근처에 내동댕이 쳐지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뿔이 달린 소녀였습니다. 혼자서 싸우려는 소녀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히로는 그녀와 함께 기체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후 포스터 아포칼립스에서 펼쳐지는 보이미츠 걸의 행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트리거와 A1의 합작 달링 인 더 프랑키스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가이낙스를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달프에는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오마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마주를 넘어 작품 자체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제작사가 바로 가이낙스입니다. 가이낙스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전설적인 작품을 배출해낸 유명한 제작사입니다. 애니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저 이름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프는 가이낙스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특히나 두 애니의 영향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신화가대라는 가사처럼 지금도 명작 중의 명작으로 추앙받는 신세계 에반게리온. 열혈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천원돌파 그랜라간이 달프의 장면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건 공동 제작사인 트리거가 가이낙스에서 나온 이마이시 히로유키와 오우츠카 마사히코가 만든 회사란 점과 감독인 니시고리 아츠시 또한 가이낙스 출신 애니메이터라는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달프를 공동작이 아니라 트리거의 작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한 와카바야시 히로미의 말에 따르면 트리거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사전 제작을 맡았고 A1은 주로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트리거는 에피소드에 관한 일이 거의 없었고 A1은 디자인 쪽 일이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 달프의 에피소드 자료를 보면 14화까지 트리거의 이름은 총 6번 올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18개 에피소드는 A1과 클로버웍스가 담당한 셈인데 클로버웍스가 A1에서 나온 회사란 점을 감안한다면 달프에 대한 트리거의 지분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작사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작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달링 인 더 프랑키스는 올해의 기대작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야 트리거의 작업량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걸 알았지만 어쨌든 트리거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A1 또한 이름 있는 제작사였으니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이 작품은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냥 못 만들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잘 나가다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탔죠. 그렇다고 마냥 못 만들기만 한 작품이라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고 잘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달프는 남녀가 짝을 이루어야만 프랑크스라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는 독특한 설정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설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인물들을 치밀하게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계산 덕분에 캐릭터의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물 간의 상성이 맞물려 캐릭터가 자연스러워지고 개성을 부각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로트라는 매력적이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를 추가해 우리의 흥미를 돋우게 했습니다. 즉, 이 극을 끌고 나간 힘은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과 그게 리듬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1쿨만큼은 캐릭터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게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감독이면서 각본에도 참여한 니시고리 아츠시의 전 감독작이 아이돌물이란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는 인물관계와 사건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가장 흥미진진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흔히 서비스화라고 부르는 물놀이 에피소드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애니들이 별 생각 없이 넣어서 작품 전체의 평가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프는 큰 위기를 넘긴 이후 이 에피소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건 캐릭터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시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서비스신은 시청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눈요기만 하다가 끝내려고 하지 않고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돕고 인물 간의 관계 또한 잘 보여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물 개인의 이야기가 추가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메인 에피소드 못지않게 재밌고 깔끔한 전개로 작품에 대한 기대치와 평가를 동시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8화에서는 남녀가 편을 나누어 다투는 아이들다운 행동이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비록 7화에 이어 쉬어가는 에피소드지만 중간에 코코로와 미츠루의 새로운 조합을 암시하거나 뒷부분에 무게감 있는 사건을 넣어 균형이 잘 잡힌 모범적인 에피소드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이번 편에선 미쿠가 주도적으로 편싸움을 한다던가 후반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등 갈등과 해소의 역할을 도맡으며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는 나레이션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긴 하지만 8화는 미쿠의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9화는 고로가 주인공입니다. 이전부터 이치고를 좋아한 듯한 조짐을 보였는데 9화에서는 그 계기와 히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치고를 좋아한다는 걸 숨기지 않는 태도의 변화까지 앞선 평가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짚고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10화는 조로메 에피소드입니다. 독특하게도 아이들과의 이야기가 아닌 조로메가 동경하던 어른들과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지하도시와 어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유일한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13부대 아이들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조로메에게 우연히 만난 여성은 어머니처럼 비춰집니다. 조로메가 여성에게서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던가 여성이 조로메의 코드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둘은 분명 과거에 어떠한 접점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애니의 끝까지 설명이 없어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측이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로메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유독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조금 비틀어서 보면 본인의 마음속 어딘가에 뚫려있는 구멍을 어른들의 칭찬으로 메꾸려는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조로메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려주며 시작합니다. 이는 태아 입장에서 보는 출산의 현장으로 비춰지는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을 리 없는 유년기의 기억이죠. 이 있을 리 없는 기억이 꿈이라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유년기의 어떤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대상은 어머니일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캐릭터 디자인이나 성격을 보면 13부대 아이들 중 작은 키에 가장 나이도 어려 보이고 유치한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조로메는 여성이 출산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품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해볼 수 있는 상상입니다. 어쩌면 여성이 과거에 페러사이트를 양산하는 시설 가든에서 일을 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계속 지켜봐줬다는 것 같다는 조로메의 대사를 보면 분명 둘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겠죠. 아쉽게도 이 장면을 끝으로 이 여성은 더 이상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화의 끝은 조로메가 그 꿈을 다시는 꾸지 않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화에서는 드디어 미츠루가 히로에게 느끼는 열등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선 파트너 셔플을 통해 시청자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개로 접어듭니다. 미츠루는 과거에 히로와 어떤 약속을 했으나 히로가 그 약속을 잊자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타인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대사를 잘 살펴보면 파트너가 바뀐 후토시가 미츠루에게 코코로를 잘 지켜달라고 약속을 하라는데 미츠루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비웃습니다. 신뢰를 하는 것도 신뢰를 받는 것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후 엉성한 전투를 한 자기 자신에게까지 실망하며 프랑크스의 조종을 포기합니다. 이에 코코로가 우린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타인과 이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미츠루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시켜주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이후에는 코코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미츠루는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12, 13화는 앞서 쌓아두었던 복선들을 순조롭게 해소하며 연출적으로나 스토리 진행으로나 시원시원한 전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13화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전까지의 제로트라는 캐릭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고 번갈아 나오는 나레이션이나 동화책을 그대로 가져다 쓴 엔딩도 인상적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작품은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얽히고 부딪히는 일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이죠. 이를 위해 무대를 미래로 삼고 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지하도시로 빗대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섞어 여러 각도로 보아도 흥미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쿨부터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10화에서는 히로와 제로투가 다시 함께 만나 대규모 규룡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 둘의 대사를 들어보면 감정의 고조를 넘어서 과잉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은 질척거리게 느껴지고 전투 중에 하는 고백은 심히 낯간지럽습니다. 그 외 스트렐리치아가 각성 상태로 전환될 때마다 인물들이 다같이 스트렐리치아를 외치는데 상당히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23화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아파스가 제로투의 모습을 갖추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제로투를 외치죠. 몇 번을 보더라도 작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연출입니다. 이런 연출은 밝고 명랑한 열혈물에 더 어울리는 대사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스탬피드 상태의 스테렐리치아와 치고받다가 델피니움의 머리 부분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장면들에선 어느새인가 원상복귀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비 부품이 있었다고 해도 금세 고칠 수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규룡이 몰려오는 마당에 어떤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수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모자 같은 파츠라서 그냥 쓰기만 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마 제작자들이 정신없이 작업을 하느라 콘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습관대로 델피늄을 그려넣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쿨 이후에는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한 디테일이 부족한 점 외에도 이런 모습을 또 21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악역을 설명하며 장면이 전환됐을 때 배경음을 깔아주다가 다시 원래 장면으로 돌아오니 배경음이 어색하게 끊깁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배경음을 뺐어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귀에 거슬리면서까지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작 현장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작품 한 편을 제대로 검토하면서 볼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조차도 뒤이어 나올 전개에 비하면 애교로 보입니다. 19화까지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진행하다가 20화에서는 머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달프의 가장 큰 패작 중 하나인 비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류가 육체를 벗어나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름의 모티브는 앞서 말했던 두 작품에서 따온 듯합니다. 생김새나 역할은 그렐라간의 안티스파이럴에서, 목적은 에반게리온의 인류 보안 계획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모티브가 된 작품의 명성이 무색하게 최악의 빌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선 비름의 존재 자체가 근본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다는 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20화 이전에 어떤 편을 보더라도 비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모든 전모를 알고 있었던 게 규룡의 공주인데 현 인류를 어찌나 혐오하던지 함께 싸울 생각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튀어나온 비름 때문에 작품의 정체성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의 갈등은 인간성을 잃은 어른들과 그들이 만든 세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아이들의 대치구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이들은 점차 어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비름이 대신하며 20화까지 보아온 시청자들을 농락하고 맙니다. 이럴 거라면 굳이 1쿨을 볼 필요도 없이 20화부터 보아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차피 전혀 다른 내용을 보게 될 텐데 1쿨을 본 사람과 20화부터 본 사람의 감상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20화부터 보는 게 작품의 일관성이 있어서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최종 보스가 비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개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에 모순이 생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더 이상 그들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히로가 이번 작전을 끝으로 그들로부터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떠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우겠다는 히로의 발언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뒤이어 나올 비름의 등장을 목격시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지만 말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다소 억지스러운 대사였습니다. 이처럼 우주로 가버린 전개는 그 끝을 모르고 아이들까지 우주선에 탑승시킵니다. 그동안 전투씬이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럭저럭 준수한 수준이었는데 여기서의 전투는 매우 질이 낮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도 메카물의 전투 묘사가 훌륭하지 못한 편입니다. 달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싸움은 황량한 평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로봇을 타고 싸우는 에반게리온은 시가전을 자주 벌입니다. 주변에 나무나 송전탑, 함공무한 등 여러 환경에서 전투를 하죠.
이로 인해 내가 얼마나 규모가 큰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인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영화 퍼시픽 림이 크기에 대한 압도감을 잘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프는 크기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어 적이 아무리 커도 거대함 앞에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매번 다른 타입의 적과 상대해야 했던 에반게리온은 작전을 세워 사도와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역시도 달프는 고로를 구출하는 편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작전을 세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스텔리치아가 각성 후 마무리를 짓는 단조로운 전투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랜라간처럼 멋진 연출이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전투시마다 프레임이 부드럽지 못하고 매번 폭발로 끝을 맺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트리거의 명성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킬라킬과 같은 액션을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감이 매우 크셨을 겁니다. 어쨌든 비름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무려 783일 동안 제로투와 히로가 그들의 모성으로 진격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비름은 대체 783일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랜라간에서 본 듯한 최면, 아니 수면 유도를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에서의 기도가 다 깨어나게 됩니다. 준비한 게 고작 수면 유도였던 비름은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하고 끝이 납니다. 비름은 결국 작품 내에서 최종 보스로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평판을 깎아먹는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달프는 비름 외에도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1쿨만 해도 여기저기서 차용해온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은 오마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부실해지더니 말미에는 표절만 남긴 아류작이 돼버렸죠. 1쿨에서는 간간히 오마주를 비추면서 보는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오마주였고 이 작품을 계속 보게 하는 힘은 여전히 달프라는 컨텐츠였습니다. 애니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은 시작과 함께 보는 이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액션이면 액션을, 코미디면 코미디를, 드라마면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달프도 마찬가지로 이런 약속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 갑자기 엉뚱한 것들을 보여주니 보는 이들은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달프라는 새로운 애니를 보러 왔는데 막상 내용물을 보니 이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사골로 시청자들을 낚은 셈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긴 했지만 오마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모조리 표절까지인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했지만 1쿨의 오마주는 작품과 잘 섞여 있습니다. 6화의 이 장면이라든가 11화의 이 장면, 닥터의 과거가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겐도와 흡사하다는 점, 인공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수명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레플리컨트와 비슷합니다. 비록 과도한 오마주 때문에 망하긴 했지만 곳곳에 숨겨진 오마주를 찾는 재미는 여전히 장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불필요한 섹스 어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감독이 달프를 킬라킬이나 펜스가 루루코와 같은 드립을 쳐도 되는 작품과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고 만든 탓입니다. 분명 이것은 착각이고 쓸데없는 노이즈 마케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닥터가 시작부터 나나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닥터의 캐릭터성을 훼손시킵니다. 그의 행보를 보나 과거를 봐도 이런 노망난 짓을 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이후에 이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1화의 장면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꽤 화제가 되었던 프랑크스의 조종석을 보고 있자면 트리거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작품에서 굳이 필요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달프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중반까지는 니시고리 아츠시의 장점이 눈에 띄게 작용했지만 메카물이나 전투 묘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서투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다음 작품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장르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단점들을 보완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메카물의 리벤지를 한다던가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